이어서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일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당초 특검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오늘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벌써 눈치 싸움, 수싸움이 치열하죠. 특검 임명부터 조사 대상 그리고 범위 등을 놓고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뚜렷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죠. 여야 할 것 없이 챙길 사람들은 이미 다 챙겼다는 것을요. 다만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들춰내서 제대로 처벌하고 5배, 10배로 환수하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바보가 돼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만 해서는 일상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희망 꺼지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죠. 명랑 인터뷰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 인터뷰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 거친 말들이 오가는 야권 단일화 상황,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LH 특검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죠. 또 3부에서는 꼭 챙겨야 할 경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N번방 사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투기 사태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미 이 법이 마련돼 있었더라면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순간이죠.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여셨죠? 네네. 그 민주당에서도 LH 5법 중 하나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또 3월 네네네. 안에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의원님의 발의하신 그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선 20대, 21대 국회에서 심의 한번 안 하던 이해충돌 방지법이 LH 사건 이후 앞다투서 지금 법 통과를 양 당이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서로 적폐라고 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오늘 발의한 법안은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안과 그리고 저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약간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네. 보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공공기관 직무 관련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 시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보완했고,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 특히 이제 상임위 국회의원, 지방의원,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사람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 단체들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을 담았고, 아마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일 텐데, 직무상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입니다. 네. 그래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돼서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만약에 접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고요. 네.
또 가장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이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하고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득을 취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익의 3배에서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을 경과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현재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LH 지금 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이미 투자를 한 경우에 그럼 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지금 위원회별로 소급 입법을 만들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칙 조항으로 직무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상 이득액이 발생한 경우에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 네. 실제 3기 신도시에 지금 투기했던 LH 직원들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법안의 이제 일부 처벌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무상 네네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수익을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네네. 등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어쨌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했을 때 또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수익을 내는 경우도 그렇고 제3자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했다라는 게 이제 주안점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수익이든 아니든.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법을 보면 이런 법이 아직까지 없었다니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네네네. 21대 국회에서도 총 5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하는 듯 했는데 사실상 계속 불발됐었죠. 가장 네네네.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입법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어서 지금까지 안 됐던 걸까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듯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 것이었고요. 네.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 다는 격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방울을 어느 누구도 달지 않으려고 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9년 가까이 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사실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다 폐기되었던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 이제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한데 공직자는 당연한 것 같고요. 공공기관도 네네. 당연한 것 같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언론을 포함시키자, 교사까지 포함시키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기 때문에 이 법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대로 네. 공직자로 하되 여기에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법을 일단 발의를 하고 네네. 그리고 교사와 언론 관련해서는 부정청탁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네. 부정청탁 방지법과 그다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전체를 통과라는 새로운 제정법이 저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나 언론을 또 포함시키는 문제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공직자 문제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LH5법을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해충돌 방지법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토지 주택 관련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동의를 하십니까? 왜냐면은 이제 구체 안에 있어서 또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5법이나 저희 정의당이 지금 의원별로 또는 이제 제안하고 있는 법이 이 부분적으로 동일한 문제도 있고 내용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법안을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가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3월 안에 어떻게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요. 네. 지금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길은 3월 국회에 네. 이해충돌 방지법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기타 지금 관련된 법안들을 공직자윤리법 등을 포함해서 빨리 개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화답하는 국회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야 의원님 할 거 없이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어쨌든 국회가 국민 여러분들께 화답하는 것은 3월 국회에 반드시 제정하는 것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치국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번 LH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론의 차이를 보였었는데 국민의힘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전수조사나 특검을 가지고 이제 반대 입장이었다가 오늘 어쨌든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네, 정의당에서는 그동안 과정을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적폐라고 서로 비난했던 상황이고 우리가 너네부터 해라, 우리도 할 테니 이런 식의 이제 핑퐁을 계속해 왔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이런 과정에서 어제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라고 그렇죠. 제안을 했고. 네네. 실제 오늘 비교섭단체 14명 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의장님을 면담을 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자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고 특검에 대해서 합의는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의당 입장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빨리 작성을 해서 국회의장한테 제출을 하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국회 특별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나 네. 또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빨리 주석기 함께 추진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또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전수조사를 그 국민의힘에서 수용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네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또 네. 현재 지금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 네. 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단 협력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1차적으로 국회에서 해야 될 거는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를 먼저 함으로 인해서 투명하게 국회의원들의 현재 투기 의혹을 정확하게 알려내는 것이 국회가 지금 할 일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의혹이 남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검에서 담으면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네, 좀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입장이시군요. 네. 네네네. 우선적으로 빨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국회가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공학을 해체 특별위원회를 꾸리셨어요? 네네네네. 네,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시작을 했고요. 심상정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행안위 의원을 맡고 있는 이윤지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전국 시도당별로 부동산 투기 관련된 제보를 지금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제보와 함께 실천들을 하고 있고 또 입법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이 있고 더 재밌는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함께할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물론이고요.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하자 한꺼번에 세트로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회견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장깨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국민의힘에서 특검은 돌아가는 길인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하느냐. 그냥 바로 검찰 투입하라. 그리고 전수조사는 당신들 먼저 하세요. 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셀프 조사 얘기하고 뭐 그랬었죠? 우리는 셀프 조사하겠다. 너희 네네. 먼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회한 이유가 뭘까요? 그때도 스텝이 좀 꼬였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부터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다 같이 하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딘가에 누군가의 허물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양쪽 다 나오겠죠. 뭐. 양쪽 다 네. 나오겠죠. 근데 선출직이 더 많은 쪽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같은 비율이라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에서 이거를 굳이 주저할 이유가 없는데 워낙 이제 자산가이신 의원님들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네. 뭔가 캥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야당으로서 호기를 왜 스스로 걷어차냐 네. 자신의 좀 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재선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태세 전환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아까 그 인터뷰 컷 나온 멘트 중에 꼼수 이거는 사실 본인들도 뭔가 셈을 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네. 좀 듣는데 머쓱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머쓱하다. 일주일간 이제 이른바 셈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도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민주당 쪽 관련 인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왔고 국회의원 특히 뭐 시의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민주당 이제 당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개발 계획이나 정보는 오히려 지금 이제 수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리로 봐도 이제 불리할 게 없다 이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애초에 제기됐을 때 맥락과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더 이제 사건의 그 맥락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머뭇거리는 제스처를 취할 경우에 같이 이제 도매금으로 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네. 어떤 이제 싸잡아 냉소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오늘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뭐 300명 국회의원 전원, 직계 좀비속, 뭐 지자체장 등등등 다 이제 선출직을 주로 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환영인데 오늘 김태년 그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실효성을 언급하는 걸까요? 일단 뭐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 소환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서 실효성 확보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 정보를 다 받아야 되는데 국조에서 그걸 이제 죄송합니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조를 하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겠죠. 국조를 하면 이제 국회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고 정적으로 굉장히 집중이 되는데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불려 나와서 혼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는데 그거 네. 이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셈법들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 입장에서는 불러다가 참고인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정부의 관리 실패 책임을 물으면 이제 되는 건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국조를 했을 때 방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지난 4년간 운영을 해온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좀 생각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초의원까지 따지면 지방의원 선출직이 몇천 명 단위라서 사실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인력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에 네. 두고 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범위, 대상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쟁점이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일단 검찰은 지금 이거를 바로 뛰어들 수는 없죠. 혐의가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수사에 국수본이 하고 착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없고, 국수본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공무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부분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질 수 있죠. 지금 LH는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질 수 없지만, 근데 지금 뭐 특별히 드러난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검찰이 바로 투입될 수는 없으니까 기관의 성격이랑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합동으로 혹은 각자 자기 역할을 나눠가지고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예를 들어 국회를 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 책임하에서 좀 내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산하 주무부처에서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주무부처가 되는 중앙부처들 같은 경우는 국수본이나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좀 책임을 져야 됐고, 이렇게 서로 한 군데 모으기보다는 좀 분리를 해야 한 군데에서 모든 일을 트래픽이 발생하면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참여연대와 이제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폭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감사원 쪽에 뭔가 제안을 했는데 감사원의 역할이 지금 최근에 논의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은 뭘 하고 있나요? 감사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네 범위를 넘어서게 됐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계속 제기했던 게 그거죠. 이 정부가 어쨌든 감사원과 검찰이 껄끄럽기 때문에 감사원과 검찰이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야당이 처음에 제기했던 거고, 오늘 이제 특검을 수용하긴 했지만 특검 이전에도 검찰이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 라는 게 이제 야당 쪽 입장이었거든요. 감사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금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한다면 감사원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감사원장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놓고 여야가 각각의 정책 셈법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거보다 이제 감사원은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민변이랑 참여연대에서 했는데, 아까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 대상이 된 지금 기적발된 LH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감사 청구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했던 것은 이제 그분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먼저 해달라는 취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본에서 당연히 해야죠. 나머지 기관들과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감사원이 일부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감사 청구 같은 게 들어가면 그 청구를 수용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절차적 기간이 또 있고, 그래서 수사기관처럼 전격적으로 내사 인지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뭐랄까요,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지만 감사원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특검에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일단 처음에 야당에서 반대했던 이유잖아요. 절차가 간략하게 어떻게 됩니까? 특검을 이제 특검법 발의를 하면 특검을 뽑아야 되잖아요. 뭐 박영수 특검이다. 뭐 특검 하시는 검사를 또 뽑아야 되고 것인가. 임용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도 또 시간이 또 걸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국수본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첩을 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파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양쪽 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까지 더 이상 정치적 위험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런 일들을 벌리면서 이제 회피하지 않은 모양새를 보여주면서도 조금
뭔가 새로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좀 미루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마저도 드는데 제가 음모론에 물든 건지 이게 진실인지 저도 스스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선거가 한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뭘 해도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이게 모양새가 굉장히 좀 스텝이 많이 서로 꼬였는데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지금 1년 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이제 검찰 개혁, 수사기관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특검은 특별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또 동시에 갖는 그렇죠. 관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수본이 첫 수사로 이 수사를 맡았는데 정치권이 어쨌든 특검을 합의해버리면서 국수본도 지금 오늘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 건이 워낙에 예민하고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는 건이어서 여야 모두가 지금 좀 스텝이 꼬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어쨌든 더 긴장해야 되는 건 집권 여당인 것 같고 오늘이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사과했죠. 이야기도 메시지도 나갔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87년 개헌 이후에 모든 정부가 레임덕이 시달렸던 거는 굉장히 위정자의 측근 비리가 항상 핵심적인 거였던 것 같습니다. 친인척이나 부패라는 키워드가 무능이란 키워드보다 훨씬 더 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는 아마 혹은 민주당은 초반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고위공직자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아니라 LH의 어떤 하위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탈행위였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은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사실 어쨌든 그런 일들만 쭉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여당이나 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1년 남은 거에 비하면 상대평가를 해보면 제일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좀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게다가 지금 집권 4년 차가 됐으면 공직기관이든 공공기관의 어떤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정부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초기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좀 였지 않았나 여당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사과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내보인 거는 좋다고 보는데 누차 지적됐듯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차라리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청와대 브리핑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올곧은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인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항상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지금은 웃고 있군요. 네, 두 분 다 웃고 계시군요.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지금 5시 반부터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그 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합당할 거야. 이렇게 갑자기 툭 던졌어요. 이 어떤 전략, 이 시기도 중요하고 메시지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할 텐데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결국엔 그 카드를 쓸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TV 토론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안 후보가 아까 혹시 단일 후보가 되면 제3지대에서 지금 이제 장 밖에 나와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뭔가 제3지대에서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야권 분열이 된다 이런 비판이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나 절대 그럴 생각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당에 입당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받았냐면 합당을 하려면 오늘 추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장 하지 왜 미루냐. 네, 그러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해왔던 2번이냐 4번이냐 논란이 이제 사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안 후보는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냈는데 아직 이제 서로 날선 국면이 이어지는 단일화 국면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약간 시큰둥하게 혹은 좀 대승적으로 포용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하루 토론 직전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는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라. 일단은 입당을 하고 합당은 어쨌든 절차적으로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합당이라는 형식을 거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문장들이었어요. 워딩들이 오늘 부산에 가셨던데. 어떻게 보였어요? 이 안철수 후보의 선택? 10년째 안철수의 생각은 읽기가 어렵구나. 영원한 미스터리입니까?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일단 최대한 제3지대에서 자신의 공간을 넓히고 소위 이른바 얘기하는 철석연대, 이제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의 연대를 네. 그림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자꾸 백중세에서 조금 더 하향세로 안철수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했던 게 아닌가. 네. 사실 우리 안철수 후보는 이제 2년마다 합당이나 창당을 하시는 분이어서 원래 시기로라 하면 이제 내년 초에 합당을 해야 이게 2년 주기설이 맞거든요. 4번 하셨습니까? 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거, 16년에 국민의당 만든 거, 2018년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한 거. 그렇게 따지면 이제 2020년에 다시 국민의당을 만들었으니까 2022년에 이제 새 당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 좀 템포가 빠르네요. 그래서 조금 알겠습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림이 어쨌든 단일화로 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울림이 없고 그림만 있는 단일화가 돼서는 보수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층 결집에도 그렇고 본인들에게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마지막 남은 거는 뭐 어떤 방식이 됐든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까지 이끌어내는 게 아마 오 후보, 안 후보 둘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밤부터 지금 양 후보가 TV토론 진행 중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LH 직원들 뒤에는 뒤를 봐주는 정치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사후 수습입니다. 검찰이 포클레인이라면 특검은 삽자루 하나입니다. 여러 번 삽질하는 것보다 검찰이 포클레인을 떠내면 될 일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검찰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도시 투기 사건입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검찰이 경찰과 세무서와 함께 수사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검찰이 수사하고 이어받아서 특검이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맞다. 네, 지금 초반에 저희들이 이제 이 녹음을 한 부분인데 LH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안철수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지금 실무 협상에 난항을 겪는데 그 이유가 오세훈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이 상황 논란 참 선거 때문에 들리는 얘기였죠. 예전에 박지원 의원이었습니까? 이제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다 뭐 이런 거였습니까? 이번에 또 다시 상황 논란이 있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상황이고 누가 상왕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실무협상팀이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이라는 게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후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불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후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협상팀이 안을 갖고 오면 이제 후보가 대승적으로 이거를 이제 받을 건지 아니면 이 부분 어떤 부분을 양보할 수 없을 건지. 근데 이제 지금 안 후보의 얘기는 실무협상장에 가보면 국민의힘이 후보 뒤에 한 명이 더 있다.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후보 뒤에 상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대1로 자기가 후보를 만나면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 호감도 있는데 그 사람 의지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를 지칭하는 거겠죠. 본인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엔 그러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밖에 안 남는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뭐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 안철수 후보가 2016년도였나 제 기억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빗대서 차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새삼 이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이의 악연이 구원이 정말 구원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황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지가 권한은 없는데 법적 정치적 권한이 없는데 그걸 행사하는 뭔가 그런 느낌의 거고 이건 지금 당대표인데 사실 당연히 당의 사활을 건 선거에서 의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거기서 비선 실세 이런 식의 어떤 마타도어 그런 프레임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당에서는 당연히 당 대표격인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을 수용을 당연한 공개적인 역할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잘못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저도 뭐 안철수 후보를 오랫동안 이제 어쨌든 취재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생물이고 계속 이제 어쨌든 적의 적은 나의 또 친구가 되고 바뀌고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종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제 이 날선 최근 며칠의 논쟁을 보면 오히려 감정이 있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앙금이 남아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막 이 본인이 어쨌든 세석밖에 없는 당을 가지고 100석이 넘는 당하고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취해야 되는 어떤 정책 스탠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지션들이 있을 텐데
네. 김정인 위원장이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날석에 받는 게 네네. 과연 이제 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후보로서 적절한 모습인가 또 이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싸움에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는 참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걸 하나 좀 보죠. 오세훈 후보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 내곡동 땅. 네. 이 내곡동 땅은 예전에 많이 들어보던 땅이어가지고 같은 동네인가 봐요.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복잡합니다. 안 복잡한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그 오세훈 후보 이제 배우자와 가족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에 땅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서울시장 하고 있었을 때 일이기 때문에 2009년 8월. 그래서 뭔가 특혜 논란이 일었죠. 그랬더니 오 시장이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다 그냥 결정이 된 거고 나랑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렇게 최초 해명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또 사실이 아니었음을 판명해서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지만 적어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특혜를 주려고 해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해명을 한 상황인데 다소 궁색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거짓말 프레임에 걸려버렸는데요. 사업 추진 일정과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했고 그 부분이 정정을 했죠. 그리고 자기 이 땅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0년부터 재산 신고해서 이 땅을 재산 신고를 해왔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2000년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국회의원 당선 시절이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오면서 토론을 들으니까 뭐 처가에 땅이 있는 거가 어딘지를 다 기억을 하냐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뭐 공직신고서 때 봤겠지만 자기 머릿속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해명을 하는데 이것도 자기는 아예 그 땅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2000년부터 이미 갖고 재산 신고를 했던 땅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제 LH 파문과 맞물려서 이게 특혜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해명에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준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죠. 근데 그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좀 알기는 어렵고 또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뭐 서울의 땅은 항상 한정적이니까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부동산이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된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불법이든 아니든 부동산으로 좀 이익을 본 어떤 재무적 형성 그런 흐름 이런 것이 좀 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죠. 사실 지금 지난번에 광진구의 국회의원 후보 나올 때도 한 60억 정도 자산을 신고를 했는데 서울시장 끝나고 10년 동안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원래 좀 자산가구나. 근데 부동산으로 조금 많이 일어나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또 하는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보금자리 주택 그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장이 과연 몰랐을까? 정말 뭐 국토부만 관여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뉴스 원정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립니다. 인간지능 AI. 우리는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방송인 최형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 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검색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들으시면서 이게 뭔데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실 텐데 예비역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군인들 얘기군요. 예, 빡빡머리 군인 사라지나 군 두발 규정 완화 검토입니다. 검토입니까? 완화는 검토입니다. 아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그 머리 지금 스타일, 머리 뭐 길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발 규정을 완화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네, 있겠죠. 육해 공군은 현재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 등 두 개의 두발 규정을 두고 있는. 왜 웃으세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 간부 표준형이 너무 이게 국제 표준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간부는 그 표준형과 스포츠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이 되는데 이 표준형은 뭐냐? 저처럼 가르마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머리를 적당히 손질하는 정도 이게 그 간부 표준형이고 병사 머리인 스포츠형이 있는데 육군은 앞머리와 그 뒷머리 3cm 그리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고요. 구렛나루. 1cm. 해군과 공군은 앞머리 5cm고 윗머리 3cm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육군하고 해군, 공군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육군이 가장 짧아요.
오, 이거 1cm도 굉장히 민감한 건데요. 민감하죠.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저 학교 다닐 때 여고를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엄혹한 시절이어가지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위 들고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잘려본 적이 있거든요. 학교 앞에서. 그게 저희 때도 많이 그랬어요. 네, 아니 3cm, 귀밑 3cm인데 너는 왜 4cm냐 해가지고 1cm를 자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1cm.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육군 병사에 대해서 제약이 심했던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에 육군은 병사 두발 규정 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병사와 간부 간 두발 규정을 차등화하는 것은 또 차별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2019년 병사 휴대폰 허용 후에 왜 간부만 머리를 기르느냐 이런 병사들의 불만도 높았다고 하는데 이에 육군은 개선안을 제시했는데요.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두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길어지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육군은 최근 내부 전산망에서 관련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앞머리가 3cm가 아니라 이 눈썹 위 1cm까지 오도록 하고요. 네. 왜 자꾸 웃으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군대에선 생존이에요. 이거는. 죄송해요. 윗머리는 5cm까지 기르되 옆머리, 뒷머리, 구렛나루는 0.3에서 1cm 유지하는 개선안을 좀 제시했는데요. 20대 현역병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육군 헌병을 나왔는데. 그러세요? 2008년도인데 그때는 빅뱅의 태양머리가 엄청 인기였어요. 그래서 그 머리 해달라고 이발병에게 부탁을 한 적도 있는데 좀 난이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 스타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까? 근데 전역하고 보니까 좀 이런 말 남기고 싶어요. 떠날 사람은 다 떠난다. 머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해군과 공군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군 역시 병사들도 남자 간부와 같이 표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군도 안팎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병사와 간부 간의 두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병대 머리 아세요 혹시? 네네 알아요. 해병대 머리. 해병대는 간부에게 앞머리는 5cm 이내로 하도록 하고 귀 상단 2cm까지 올려 깎는 귀 위에 2cm까지 아예 구렛나루가 없습니다. 해병대는. 완전히 안 보이게. 상륙형 그리고 병사에게는 앞머리 3cm 이내에 귀 상단 5cm까지 올려 깎는 상륙 돌격형을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행 규정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병대만. 이 상륙 돌격형 이런 말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검색을 못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누리꾼의 반응도 다양할 거고 아까 그 현역도 그렇고 예비역들도 굉장히 좀 민감해한다. 예비역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부 예비역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면서 비판하고 있고 머리 기르면 민간인과 뭐가 다르냐. 나 현역 땐 빡빡 밀었다. 우리의 소원은 그 통일이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파마와 염색도 가능하다 등의 항변이 이어졌고 반대로 좀 고무적인 현상이다. 솔직히 두발 길이랑 전투력은 상관이 없다. 우리 때 선배들한테 군대 참 편해졌다는 말 안 들었냐. 그때 우리 군 생활이 편했냐. 지금 현역들도 나름 힘들게 군 생활하는 거다. 별걸 갖고 군기강 찾네 등의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죠. 저처럼 아예 이렇게 긴 머리가 아니라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1cm 굉장히 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곧 완화가 되겠군요. 지금까지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발 완화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이 고려가 되는데 사실 머리가 길면 방탄 헬멧 등 그 모자 착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위생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먼저 고려해서 두발 완화 여부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검색형진 방송인 최형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여기서 간단히 풀어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이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알겠고요.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이 19%나 올랐다 이런 뉴스가 또 도배가 되고 있어요. 또 폭탄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14년 만에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어쨌든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러네요. 서울 특히. 근데 사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오늘부터
2021년도 공동주택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안 그러니까 아직은 안입니다. 안 결정된 게 아니고요.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봤더니 전국 평균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19.08% 올랐습니다. 딱 봐도 아니 집값이 1년에 19%가 오른다고? 네. 사실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네. 주식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참여정부 때 2007년에 22.7% 올랐거든요. 그때 20% 넘었죠. 공시가격. 네. 이때 확 이제 뭔가 현실화한다 그래가지고 확 올렸었던 게 있는데 그때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예요. 놀라운 건 세종시가 무려 공시가격 이게 평균이죠. 상승률이 70.7%입니다. 상승률이 네, 유리 70.7%. 세종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공시가격 아파트 가운데 공시가격의 중위값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50등에 있는 중위 가격이 4억 2,300만 원이에요. 네. 무려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중위값은 서울보다 3억 8천만 원. 서울보다도 비쌉니다. 서울보다도 비싸요? 네, 세종시 1등. 이게 사실 세종시에 새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이 아파트의 전반적인 그 공시가격 자체가 좀 이렇게 높은 군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공시가격은 따라가는 맞습니다. 거죠. 공시가격이 아파트 시세를 밀어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시세가 있으니까 공시가격은 거기에 따라가는 건데 공시가격이 맞아요. 세종시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신축 새로 생긴 아파트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종시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새로 생긴 아파트입니다.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지난해 집값 가장 많이 오른 지역도 세종시였거든요. 뭐 같은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거죠. 공시가격 왜 이렇게 올랐나를 보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폭등했죠. 폭등. 두 번째로는 이 지난해 11월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라는 게 로드맵을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시가와 공시가격이 너무 벌어지니까 이게 약간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시가와 공시가격이 이렇게 붙도록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100%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 69%였거든요. 올해 소폭이나마 70.2%로 1.2%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것도 약간 영향을 미쳤는데 이 퍼센트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요거는 소폭, 집값은 왕창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왜 올랐냐라고 하는 게 결국 아파트값이 올라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시가격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공시가격 안을 받아든 분들이 야, 우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우리는 옆에 아파트는 30%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는 90%나 올랐어. 라고 하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한다라면서 단체 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공시가격 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열람 및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받습니다. 요거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다음 달 5일까지 받으니까 이때까지 반드시 이제 인터넷으로 그 해당 사이트 접속하시면 금방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5일까지. 그러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공시 가격은 얼마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공시를 하고요. 그럼 요게 끝나냐?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 그다음에 되죠?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간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뭔가 우리가 결정해서 공시했는데 이의 있으면 뭐 얘기해라고 하는 착오가 거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나 혹은 내 옆에 뭔가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뭐 착오가 있다 하면 이제 그 신고하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6월 10일에서 16일까지 국토부가 이제 이거를 이제 검토 결과 심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 25일 날 최종 공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자분들한테는 두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일단 안이 나왔을 때 다음 달 5일까지 사실 안이 나왔을 때 이의 제기를 하는 게 가장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결정이 4월 29일 날 나면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간 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안이 나왔을 때 하는 게 좀 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으니까 문제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공시가격 그러니까 이제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9억 원이 넘어서면 이른바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몇 달 전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택분 그 종부세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3%밖에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한 60% 정도는 100만 원 이하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내는 거다 이렇게 또 요약을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올해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때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놓고 본 거예요. 김태현 대표가 말한 건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이 다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파트만 놓고 보면 전국 기준으로 3.7%가 종부세 대상이고요. 아파트만 봤을 때 서울은 좀 많습니다. 16%가 이제 그 종부세 대상입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전국 기준으로는 한 70% 늘었고요. 서울에서는 47% 대상이 늘었습니다. 세종시는요. 이게 원래 그 지난해에는 종부세 내는 가구가 25가구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요? 네. 왜 이렇게 진짜 조금밖에 안 됐죠. 근데 제가 공시가격이 70%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1,760가구. 숫자만 놓고 보면 많진 않은데 증가율이 7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라는 게 참 우스운 게 그냥 숫자로 봤을 적에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통계 뭐 70배, 80배 이러면 또 엄청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문에서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의도가 딱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부세 얘기 나오면 숫자 노름들 많이 하죠. 숫자 노름들 하고요. 사실 좀 욕을 먹습니다. 어떻게 써도 욕을 먹는데요. 일단은 뭐 세금 폭탄이다라는 거 있는데 세금 폭탄 맞습니다. 정말 비싼 집 갖고 계신 비싼 집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 폭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하면은 이제 대명사가 된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있잖아요. 거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0평형대죠. 이게 보면 그 보유세까지 합쳐가지고 다 하면 2,171만 원입니다. 그러면 2,100.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를 정부한테 월세로 내는 느낌인 거예요. 세금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난해 1,359만 원 냈는데 올해는 이제 700만 원 정도 이제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한 달에 180만 원을 정부에 월세로 낸다고 하면 엄청 크게 와닿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1년 동안 3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3억 원 가까이 올랐어요. 제 포인트가 그겁니다. 2억, 3억 오른 거는 당연한 거고 세금 내는 건 폭탄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수사가 너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제 이런 걸 제기하는 분들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냥 내 집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1가구 1주택인데 9억 원 초과돼서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나는 원래 평생 여기서 살았을 뿐인데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죠. 뭐 집을 팔아서 당장 내 돈에 현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논리도 또 나오긴 하죠. 이게 집에 대한 세금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보유세가 맞냐라는 원래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보유세라고 하는 건 사실 미실현 이익이거든요. 그럼 이게 소득이냐는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그것도 굉장히 무겁게 물리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철학적인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로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방법론이 좀 다른 건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또 보면 이 땅, 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수한 재화잖아요. 그렇죠. 한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세, 종부세가 정당하다라는 논리도 있는 거고요. 약간 이제 공공재의 성격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 얘기 나오고 한쪽에서는 공공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그래서 뭐 700만 원 오른 곳이 있고 이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요. 700만 원 정도 올랐고 이분들은 어쨌든 당장 체감으로는 굉장히 세금을 많이 어쨌든 1년 사이에 올랐으니까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억 정도 올랐다. 그 말씀 드립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퍼센테이지는 비슷하다고 그러셨나요? 굉장히 낮아요.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폭탄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뭐 일부 몇몇 언론이나 아니면 진짜 실제로 내게 된 분들 사이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공시지가 자체가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그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이 싼 지역은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세금을 오히려 더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6억 그래서 원 정도. 두 개를 합쳐보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내야 될 세금이 더 줄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6억 원 이하가 얼마냐라고 보면은 전체의 92.1%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6억 원 이하예요. 그러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70.6%, 서울은 조금 덜하긴 한데가 이제 6억 원 이하거든요. 그럼 정부 설명이 맞아요. 또 이렇게 보자면 그렇죠.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다. 라는 주장인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부동산 가격이나 올라가면은 뭐 보험료, 뭐 기초연금 맞아요. 등등 이런 게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조세라는 게. 네. 그래서 사실 이 여기 이제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월급 받아서 세금 내면 되잖아요. 이제 문제가 이제 경제 활동에서 이미 은퇴한 분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분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장기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세금 엄청나게 깎아주지 않습니까? 네, 깎아주죠. 네, 근데 뭐 본인들이 이제 만족할 만큼 많이 깎아주지 않아.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게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건강보험료인데 이게 또 그 재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보험. 좀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 또 완충 작용을 둔 게 이게 재산에 따라서 제가 부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 공제를 이제 그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공제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한다라고 또 얘기해서 약간의 완충 작용을 두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시 가격 뭐 쇼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 입장에선 정상화다라는 걸 쓰겠죠. 이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장은 야,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사람이 야, 오를 거다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벌써 지난해 11월에 로드맵 발표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공시가격 오를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막상 이거 받아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게다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부담이 상당하고 게다가 이제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 자체가 기존의 55에서 65%에서 65에서 75%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에 팔자라고 해서 4월쯤에 매물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거 어차피 뭐 다 예견됐던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시장 충격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더 뭐 급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 게다가 여기다 뭐가 있냐면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게 세금 현금으로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내면 세입자한테 부담시키면 전가하면 된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가 뭐 보유세만 한 1,400만 원 정도 내게 됐는데 이제 2주택을 보유해가지고요. 양도세 때문에 팔 수도 없다. 2년 동안 더 많이 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뭐 지금 집 구하기 힘들다니까 그냥 뭐 월세를 더 받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가장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문자 주신 분 계신데요. 보유세는 공공개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지하철, 교육기관, 도로 확장 이런 거 다 세금으로 건설한 겁니다. 세금으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고란 기자.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문제. 지금까지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죠. 일명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검거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피해자들이 끝없는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은희 변호사와 연결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뭐 1년 됐다 2년 됐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주민이 검거된 지 어쨌든 1년이 됐고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N번방 사건 주범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 텔레그램 대화방 그 성착취 사건 주범으로 이제 주목되었던 조주빈 씨를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들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조주빈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아청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뭐 범죄단체 조직법 등이 이제 적용돼서 지금 1심 법원에서는 징역 40년이 선고가 된 중입니다. 그 외에도 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뭐 이제 명령이라든가 기타 이제 뭐 몰수하고 추징하고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선고가 된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공범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이 많게는 15년부터 이 16세인 소년범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건 징역 10년에서 단기 5년까지도 이제 선고가 된 그런 중입니다. 다만 이 사건 이외에 이제 보통 그 텔레그램 방에 가입이 되어 있다든가 유사한 이제 어떤 형태의 좀 소규모 방을 운영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양형들은 이것보다 좀 현저히 낮게 나왔거나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좀 거센 상황입니다. 보통 항소심 가면은
대부분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좀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피고인들이 그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좀 시도하고 피해를 이제 보전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양형에 좀 가만히 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좀 그러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이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주빈 같은 경우에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 일부에 대해서 이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뭐 합의를 다 하지 못했고 또 이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어떤 합의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못한데 그런 것들이 추가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많이 반영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다만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들은 이렇게 이슈가 됐던 사건들의 어떤 양형 정도가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주범들 혹은 공범들 제대로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피해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들, 제도들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또 뭐 일상적으로 또 2차 가해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피해자들 중 모두가 일단 피해자로 그 규정이 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아청법 위반 이제 이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이제 규정받을 수 있는 좀 이 피해자 지위가 획득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 중에는 성인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성인인데 뭐 20살, 21살 뭐 이런 나이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강요받거나 협박받아서 하게 된 이런 부분들을 입증해야 되는 어쨌든 자기가 나가서 증언을 하든 또 그 증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을 어느 정도 그 제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모두가 피해자로서 뭐 예를 들어 향후에 민사 소송으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든가 혹은 이런 형사 사건에서 합의의 대상이 돼서 뭐 이제 일부라도 어떤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거나 용서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불거져서 재판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그 당시에 어떤 그 성착취물이라든가 혹은 이제 피해자들의 신상 같은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걸 보고 또 이제 그 단체나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하기도 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도 여전히 그 유효한 중입니다. 지금 주범들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요. 주범들이 어쨌든 검거가 됐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해당 피해자들의 영상이 여전히 이제 돌아다닌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00% 수거되었다라고 사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이게 어떻게 이걸 봤던 사람들 중에 뭐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거를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다른 기기로 뭐 재촬영을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누군가들이 야, 이 영상이 이거래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 보고 싶은 사람들은 뭐 어디로 와라 같은 것들을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특히 해외에 그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이제 SNS 계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배포하기도 하고 이런 행태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게 사적으로 좀 이제 이 특별히 자기들이 초청해서 소수의 방을 운영하면서 이제 소규모 엠번방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뭐 그 당시 사건이 불거져서 이렇게 중형에 처해졌다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범죄들이 근절됐다든가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그 적어도 그 피해자들은 구조되었다, 어떤 안전한 어떤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중입니다. 네. 엠번방 사건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것도 뭐 최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지인 사진에 성희롱을 일삼는 이른바 뭐 지인 능욕방 이런 것들도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단톡방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카카오톡 방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을 개설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혹은 싫어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여성의 뭐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고 거기에서 뭐 얘는 뭐 성적 희롱이 될 만한 어떤 음란한 이야기들 같은 것들 막 하는 것이죠. 혹은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피해자가 알고 당하는 경우보다 피해자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류의 사건들이 많고 그거를 이제 통상 부를 때 지인 능욕방이라고 이제 불리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네.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텐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지인 능욕방이라는 무슨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정보통신망 관련된 정통망법상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나 모욕죄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의율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예를 들어 아니면은 뭐 사진 같은 경우에 그 사진이 어떤 합성물이라든가 만약에 뭐 좀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어떤 촬영물이라면 이제 관련 법으로 뭐 처벌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걸 피해자가 알게 될 확률보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서 사실은 수사돼서 처벌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난점이 있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단톡방사에서 몇몇 지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적발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도 사실이네요. 게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간과한 경우에 예를 들어 이게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뭐 그래서 관련된 촬영물, 성착취물이라는 어떤 상태가 되면 관련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처벌하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 그 상당수는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어떤 입법 공백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N번방 사건 이후 국회에서 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그 법에 좀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입법이 더 마련이 돼야 될까요? 사실 뭐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인터넷상에 다양한 그 범죄 유형을 포섭할 만한 법 규정의 신설이 지금 시급합니다. 아울러 이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이의 신상 공개라든가 보호 관찰, 교육 의무 부과 등 또 이제 뭐 전자장치 부착 관련 규정도 현재 신설해야 되는 어떤 영역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피해 회복이나 2차 가해를 막을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뭐 다음, 구글 같은 이제 인터넷 포탈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런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그 검색 삭제하는 그런 의무를 좀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제지를 하는 이런 종류의 법규 제정이 지금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성범죄 혹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요. 이 신상 공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보통은 신상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해서 공개할 수 있게 이제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다든가 이제 아니면은 아동 청소년이 있는 집에 이제 이런 사람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제 이 집 인근에 있는 이 전과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준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전자발찌 같은 부착 명령들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직접적인 성범죄들, 그러니까 이제 신체에 가해지는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관련 규정을 확대해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어쨌든 이 성폭력은 같은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뭐 신상 공개랄까 얼굴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거는 차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왜냐하면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낯선 영역인 거예요. 법에서는. 그리고 법은 어쨌든 사회의 그 변화 속도보다는 좀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범죄, 이제 몸에 가해지고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지털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인식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법을 만들거나 법을 적용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한창 이 디지털과 관련된 범죄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하기에는 좀 세대 차이라든가 계층의 차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법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조주빈 같은 경우는 얼굴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어떤 신상 공개나 얼굴 공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사실상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아직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특별히 논의하거나 입법이 되어 있거나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변협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2월에 2,0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 회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떤 이런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배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라고 보면서도 정작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이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사실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는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범죄를 양산하는 거에 기여하는 바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법을 적용해 왔던 상황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제 고려하고 아직까지 또 이제 좀 사실 사법 당국이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인식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은 이제 조주빈에게는 40년이 언도되고 또 이제 이번 달에도 5년 정도가 추가되는 다른 이제 여죄에 대한 추가 재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들 아예 이런 방을 운영했던 어떤 당사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좀 처벌은 여전히 미진한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마칠 시간이 됐네요. 명랑시사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